세 번째, 흔들리는 유럽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원 후 117년에 로마 제국이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녔었습니다. 요때 당시에 로마는 사실상 요 서유럽 지역을 통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때부터 서유럽 지역은 같은 민족과 같은 종교 그리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제국이 와해되고 나서 봉건제를 기반으로 왕국이 만들어지고 또 분열되기도 하고 봉건제 사회가 쌍무계약의 관계로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요 프랑크 왕국,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나뉘고 나서 서로마 제국 망하고 프랑크 왕국이 또 건국됐거든요. 이렇게 왕국이 또 건국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나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프랑크 왕국은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한 3개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시초가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 인지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 뭐 신성 로마 제국이며 합스부르크 가문 이런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부르봉 왕가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프랑크 왕국 이후의 얘기입니다. 귀족 가문들이 나라를 세워서 어떤 그 귀족들을 두고서 봉건제를 맺어가지고 왕과 신하 간의 계약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 유럽 대륙 내에서는 혼인으로 인한 그리고 민족으로 인한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으로 인한 연결 관계가 되게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이 유럽연합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공통점이 되게 많아라는 게 유럽연합의 강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원했던 게 뭐냐?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그 50개의 주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가 하나의 나라와 같아요. 근데 이제 그 50개의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연방으로 하나로 합쳐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고 유럽연합이 가장 원하는 게 딱 미국의 그런 모습입니다. 각 나라가 각 주처럼 자치권을 가지고 있대 우리 유럽연합으로서 연방 국가처럼 행동하자라고 하는 게 유럽연합의 목표였고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민족이 비슷했고 종교가 비슷했고 문화가 비슷했고 그 갈등점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유럽연합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이것저것 해오다 보니까 우리 갈등을 봉합해가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이 봉합되기보다는 커지는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유럽연합이 자기들이 직접 보고서를 내가지고 우리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요거를 검색하시면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 경쟁력의 미래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트 A와 파트 B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 A는 대략 한 40페이지 정도 되고요. 파트 B는 대략 36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저도 다 못 읽었어요. 저도 다 못 읽었는데 요 파트 A는 이 총론격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를 좀 화두를 던지는 정도라면 파트 B는 각 강론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럽 정세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요게 좀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디테일한 정보는 이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찾아보시고 저는 이제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유럽연합이 2002년에만 해도 미국에 그렇게 많이 안 꿀렸는데 마이너스 17%밖에 안 꿀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마이너스 30%나 꿀린다. 우리 지금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PPP 기준,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GDP는 미국은커녕 그때는 그래도 구매력 기준 미국보다 나았는데 지금 미국은커녕 중국만도 못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이란 거는 물가까지 반영을 한 거죠. 물가까지 반영한 GDP가 중국만도 못하게 돼버렸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뭐가 문제냐? 해보니까 결국 우리의 수출입 경쟁력이 문제가 됐던 것 같다. 우리 일단 상품에 대한 경쟁력은 수출 경쟁력이 일단은 2000년보다 옆으로도 아니고 오히려 역성장을 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포인트 역성장을 했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버려가지고 플러스 13%포인트나 성장을 했다 이거죠. 각 국가별로 상품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유럽은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18%요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5%밖에 못하고 있고 EU 27개국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뭐 10% 정도밖에 안 됐던 게 지금은 이제 20% 가까이 올라가 버렸다. 중국이 너무 많이 성장을 했고 유럽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나으냐? 아니다. 우린 서비스도 지금 역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뭘 한 거냐? 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지금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게 뭐 때문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요는 우리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스 소매 판매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이 에너지 전기 기준으로 얘기할 때 메가와트 시로 기준으로는 158%나 비싸고 미국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가스 가격은 345%나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디테일한 자료들은 보고서를 보시면 더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까지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각종 규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각 국가에서도 규제를 만드는데 유럽 연합들도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에 대한 정책이 지금 너무 규제 중심으로 2020년부터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규제들을 좀 없애고 환경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좀 그만하자. 우리가 좀 더 이제 잘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지만 아마 유럽 내부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이에서도 경상도랑 전라도가 그렇게 싸우는데 여기는 동유럽, 서유럽 싸워야 되고 슬라브족, 아리아족, 뭐 저기 게르만족 싸워야 되고 기독교 싸워야 되고 러시아 정교 싸워야 되고 영국 국교회 싸워야 되고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민족과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민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이민자들도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이슬람하고도 싸워야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 비용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이 통합되는 과정이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기는 했지만 문제는 인식을 하더라도 해소하기는 정말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기도 한데요. 그 외에도 혹시나 이제 문명이라는 게임을 해보셨나요? 제가 이 문명이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고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를 미래 시대까지 키워나가는 게임이거든요.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과 뭐 전쟁도 하고 뭐 외교도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는 게 목적인 건데 여기 이제 타임머신이라고 불리는 게 한 턴씩 턴제예요. 한 턴씩 한 턴씩 넘기다 보면 저녁이 시작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해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 타임머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게임에서 한국 사람이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요. 국경에 군대를 보냈을 때 이 다른 나라들이 화를 냅니다. 그대의 군대가 우리 국경 근처에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어디서 나를 도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뺏자는 심산입니까? 물론 게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국경에 군대가 주둔해 있는 게 우리한테는 상식이잖아요. 왜냐면 북한에는 이 DMZ가 있고 여기서 이제 군사 분계선이 있고 GOP, GP에 군인들이 가 있는 게 정상적이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해외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 일본의 모든 해군 공군 전력이 우리나라 해상 그 EEZ 바로 앞까지 와 있다라고 상상하면 조금 와닿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는 북한이랑 휴전, 애초에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인 거니까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놓는 거지만 일반적인 국가의 상식으로서는 국경에 군대가 가 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또한 과거로부터 이제 그런 역사가 이어져 왔었고 특히나 요 쉥겐 협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후에 수많은 국가들이 국경에 검문조차도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이제 쉥겐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원래 스페인에서 프랑스 가는데 프랑스에서 독일 가는데 그리고 이제 뭐 네덜란드 가는데 벨기에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통과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이의 국경이에요.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의 국경입니다. 그냥 뭐 종로 2가에서 종로 3가 가는 것 마냥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를 넘어가는데. 이거 이제 진짜 극단적인 케이스긴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집 하나가 네덜란드랑 벨기에 국경 사이에 껴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세금 양쪽에 다 내야 된대요. 벨기에 주소 따로 있고 네덜란드 주소 따로 있대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는 게 코로나 때 있잖아요. 벨기에가 국경을 먼저 닫았대요. 네덜란드보다. 바로 옆인데 여기는 문을 닫아야 되고 여기는 장사를 하고 있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연출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극단적으로는 국경이 요 정도로 개방돼 있습니다. 한 달쯤 전에 이제 이슈 리뷰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쿠르드 사건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5년 초에 시리아의 난민이었던 5세 어린이가 터키의 바닷가에 시체로 떠밀려 온 이슈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타원으로 가려놨는데 자연사진 아닌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이게 진짜 일대 파장을 일으켰던 사진이었거든요. 요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정우성이 제일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난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던 해가 딱 요때 쿠르드 사건 이후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연하겠지만 유럽 사회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때 쿠르드 사건 이후로 유럽으로 유입된 이민자가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대부분이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이런 데서 흘러온 난민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종교가 이슬람이기도 하고 이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누구나 다 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항상 문제가 몇몇 극단주의자가 몇몇 나쁜 사람들이 섞여 들어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회자되는 종교적 문제는 대부분 몇몇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항상 이 수많은 난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몇몇 섞여 들어온 극단주의자들이 유럽 내에서 테러를 정말 많이 일으켰다는 거죠. 자살 폭탄 테러, 알라후 아크바르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내부에서도 난민과 관련된 갈등 또한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어졌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번에 독일이 쉥겐 협정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국경 검문할게요. 출입국 심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는 일단 국경을 걸어 잠그고서 입국 수속을 받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모든 국경에서 이 검문소에서 당신들 들어오는 거 입국 자격이 있는지를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쉥겐 협정을 전면적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참 재밌는 게 90년쯤 전에도 독일이 국경을 봉쇄하고 극우가 득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는데 지금도 독일이 국경을 봉쇄하고 극우 정당이 득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과연 어떻게 변해갈지 참 유럽에는 관전 포인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유럽은 지금 가면 갈수록 갈등 비용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이 성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로마 제국의 유럽 대륙 통일 이후 유럽은 통일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정체성이 혼합되어 왔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는 민족, 종교, 문화 등의 정체성을 공유하다 보니까 유럽연합이 여태까지는 가능했는데 최근 이민이나 환경 문제나 분담금 등등의 갈등이 커짐에 따라서 다시금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나 분담금 관련된 문제는 그 아까 보고서 거기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엄청 장황하게 써놨고요. EU가 작성한 유럽 경쟁력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그들이 처한 문제를 작심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단의 각종 규제, 국가의 경쟁력 차이 등등의 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 유럽 내 이민자 문제 또한 유럽 사회의 갈등을 키우는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쉥겐 협정에 따라 타국이 수용한 이민자들이 EU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또한 갈등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이민에 관대한 다른 나라로 들어와서 이민에 좀 빡센 옆 나라로 그냥 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선거를 앞둔 독일은 국경 검문을 시작하면서 쉥겐 협정을 거스르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유럽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방금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극우가 이제 독일에서도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고민을 해볼 만한 좋은 관점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